비트코인 10억 간다.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던 말이었죠. 이번엔 진짜 다르다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말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한때 20만 달러를 바라보던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내려앉았어요. 하나로 치면 1억 5천만 원 하던 게 1억 밑으로 뚝 떨어진 거죠. 여러분이 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2주 전에는 와, 나 1억 5천만 원어치 자산이 있네 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5천만 원 이상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투자 커뮤니티가 어떤지 아세요? 손절해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해? 다 끝났어. 이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2021년 대폭락 때와 비슷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비트코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군가의 정체를 찾아봤는데 범인은 바로 블랙록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이 기업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1월 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빗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5억 달러 이상, 하나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에서 처음 승인받게 만들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기간 투자의 시대가 왔다 라고 분위기를 띄웠던 장본인이 바로 블랙록이었거든요. 우군인 줄 알았던 기업이 갑자기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던 동맹군이 갑자기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블랙록이 판다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빨리 팔아야 해.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펼쳐졌거든요. 블랙록의 매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엔 연쇄 청산이 이루어졌죠. 코인 시장에는 레버리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가격이 10% 오르면 나는 100%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가격이 10% 떨어지면 내 원금 100만 원이 전부 사라져요.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블랙록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고 롱, 즉 상승의 베팅을 잡은 사람들의 포지션이 위험해져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청산이 터집니다. 청산이 터지면 그 물량이 시장에 매도로 쏟아져요. 이번 2월 1일에 터진 청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단 24시간 동안 발생한 총 청산액이 약 25억 6천만 달러, 하나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바로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 급락한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악재가 한 개 더 겹칩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새 의장 이야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에 확실한 강경파였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올려야 한다, 돈 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숨어 있어요. 최근 그의 발언들을 보면 과거에 강경한 매파에서 비둘기파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케빈 워시가 정말 비둘기파로 돌아섰다면, 그리고 그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 지금 시장은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이슈가 또 터집니다. 바로 7만 6천 달러 붕괴. 이 숫자가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원래 기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사 현금은 물론이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1만 개 이상입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거의 3.4%에 달해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산 평균 가격, 즉 평단가가 약 7만 6천 달러예요. 근데 이 7만 6천 달러 선이 붕괴되고 내려갔습니다. 시장 심리적으로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관계 하나 살펴볼게요. 블랙록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은 한편인 건데, 근데 동시에 이 둘은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으면 직접 비트코인을 사거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2024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굳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적대 관계이자 친구인 건데, 공통점은 둘 다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의 움직임이 이상해요. 지금 비트코인 쟁탈전을 두고 치고받고 막 생사결투를 하고 있거나 한쪽에서 승리자의 표정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둘 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들을 다 합쳐서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블랙록, 미국 회사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은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미국 회사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비트코인 시장이 점점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어려우시죠? 제가 지금부터 트럼프의 움직임과 함께 어떤 자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 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지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